네,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 이후 재정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문제는 도대체 누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진짜 책임을 좀 져라 이러면서 당내 갈등이 엄청나게 예고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요, 그래서 대담한 대담하고 쇼미더민심을 합쳐서 권지웅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하고 배종찬 인사이트키 연구소장을 같이 모시고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지방선거 중에서 역대 최고였지만 전체적인 이 투표율은 제일 거의 낮았죠. 뭐 제일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낮았죠, 역대. 게다가 지난번 7회보다는 10%나 낮았습니다. 자,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소장님, 네, 왜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이번 선거가 실패였다. 실패? 네, 실패가 아니라 실패였다. 네, 뭐요? 네, 실은 실망. 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설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대선 이후에 아까도 계속 한동희 기자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자중 질환도 있었고 또 악재들이 끊이진 않았죠. 네. 그런 실망감이 결과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50.9%의 투표율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안 나갔다. 네. 그러니까 대선 때는 77.1%였잖아요. 그러면 50.9면은 거의 27%, 4명 중 유권자 1명은 안 나갔다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유권자가 더불어민주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죠. 실피, 필요해. 아, 필요하다. 대선 이후에.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뭐가 투표하러 나갈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안 나갔다. 그것이 가장 영향을 미친 선거였다고 봐야 되겠죠. 자, 권지웅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하고 우리가 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인사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영희 생각에 심취하셔가지고. 네. 어제 괜찮습니다, 소장님은. 네. 우리 이런 이야기 좀 저도 드려볼까요? 네, 권지웅 의원님한테 얘기 들어볼게요. 예. 저는 근데 물론 이제 민주당의 부족함이 하나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네. 하나 저는 대선 직후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였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 말에 대선을 치르고 2008년도 총선 투표율을 보면 46%에서 7%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에 이긴 팀이 아무래도 이길 거라고 생각되니까 어느 쪽이든 별로 투표하러 안 갔던 그런 것이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그때랑 조금 다른 건 이번엔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후보자가 4,5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투표를 하러 가려고 해도 누군지 알아야 찍고 싶거나 막고 싶거나 이렇게 되는데 대선과 가까워서이기도 했지만 워낙 후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후보자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동기가 좀 떨어지실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광주 지역 투표율을 또 한번 우리가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광주가 제일 낮았어요. 37.7%인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우리 강기정 전 수석이 시장으로 됐습니다만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을 심판한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광주 투표율이 말하는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죠. 방금 전에 노진행자께서 노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심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니까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40%도 안 됐을까? 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무관심이 적극적으로 더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광주에서 뭐 우리 잘한다고 해서 전체 선거가 바뀌어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다가 네네. 두 번째는 저는 선택의 부재. 그러니까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가서 더불어민주당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인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강기정
후보를 내세운 게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만큼 뭐 누가 나오든 그러면 우린 또 더불어민주당이네라는 선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밖에 없는 선거의 상황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 굉장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도 있는데 무소속으로 누가 나왔는데 굉장히 쟁쟁해, 치열해. 그러면 저는 투표율이 광주도 50%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기한 국민의힘 후보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그럼 뭐 어차피 이 선거는 뭐 강기정이네. 그러면은 사실상 광주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찍어도 어차피 강기정 후보가 될 테니까 그거죠. 난 나갈 필요 그러니까 없다. 안 봐도 거예요? 비디오네. 이렇게 돼요. 그래요? 자, 저 말이 맞을까요? 저도 그런 부분이 일부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워낙 높은 곳이어서 네. 경선은 되게 치열했지만 본선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투표 당선자도 광주에 적지 않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주당이 되게 지지가 높은 상태였다고 하면 전 투표율이 이것보다 높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게 이렇게 투표율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저희가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조금 주목해 볼 것은 광주에 비례대표로 사실은 맨 마지막 번호는 정의당이 가져갔었는데 이번엔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전을 잘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밀려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북 도지사의 경우 임미애 후보가 네, 22%를 많이 득표했어요. 어렵어요. 네. 그러니까 적지 않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경남을 넘어서 경북에서도 그런 득표를 하고 있는 것 역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긴장이 되는 상황인데 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뭐 이번 선거는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뭐 되겠지. 그리고 사실 좀 투표를 많이 안 했을 가능성도 네.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들이 특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다. 가장 크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에 실패했다. 근데 왜 지지층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게 만들었느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자,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재명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권재웅 대변인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솔직히 그거는 비대위 잘못 아닙니까? 뭐 비대위 잘못이 있죠. 어떤 거냐면 이재명 후보를 공천했고 공천한 게 잘못이에요, 네, 비대위가?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한 책임은 사실 비대위에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그 그게 공천 결정을 한 때문이라고 것은 그렇다고요? 근데 저는 공천이 명분 없는 공천을 했던 것도 분명 요소 중에 하나고 조금 더 대선 이후에 있었던 일 중에는 검찰 개혁을 할 때 네. 그때 사실은 원래는 이제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거의 박빙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를 보면 근데 그게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5월 초에서 확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고 네. 그 검찰 개혁이 대선에서 지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것이죠. 사실 그때 국민들의 그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동의도는 네. 한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는 저희가 좀 이렇게 예를 들면 헌신하는 공천을 하지 못했던 점이 네. 하나고 두 번째는 대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여당인 것처럼 네. 사실은 입법을 좀 몰아붙였던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대선에서도 저는 투표율이 높았던 건 우리 당을 지지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상대당을 막기 위해서 나온 지지층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동력이 빠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 윤석열을 막는 선거는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려 민주당이 조금 지지율이 조금 따라 붙었던 곳은 다 일꾼 프레임으로 갔었던 곳이에요. 경기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세종, 충남, 대전이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은 정권에 대한 견제와 안정론으로 프레임을 잡아서 민주당이 좀 선전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부가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보다는 일본 프레임으로 간 곳이 좀 더 유리했다 이런 얘기까지. 아니, 근데- 저는 공감하면서도 좀 다르게 보는 네, 게 네. 네. 저는 이걸 누구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네. 해석이고 태도고 저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건 위원님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또 네. 앞으로 미래 정치인이신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노진 행사께서도 아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자마자 네. 정당 지지율이 푹 꺼져요. 네. 2020년까지 높은 대통령 지지율로 민주당을 170석, 180석에 건재한 거대 당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저는 당이 뭐 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2017년에 정권을 교체하고 네. 그 이후에 정말 남북 관계 이러면서 민주당의 기반을 토대를 2020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저는 2020년 총선 이후에 네. 민주당이 뭐 했느냐? 그럼 그게 이재명의 책임인가? 네. 근데 전해철, 이낙연 이런 분들이 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저도 동의해요. 정치 생명을 걸고 네. 그럼 혁신을 해야지. 네. 본인들은 총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다 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누릴 걸 다 누렸으면서 네. 그럼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 중진들이 나와서 네. 자 호남의 인물을 만듭시다. 네. 호남에 누가 있죠? 호남에 60대, 50대, 40대 대통령감이 누가 있죠? 네.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원래 그런데 있었는데. 네. 지금 와서 누구 탓하고 저는 오히려 네. 이재명, 송영길 이런 분들은 여하튼 네. 뭘 해보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을 탓할 수가 없다. 네. 오히려 그러면은 누군가 나와서 2020년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네. 2020년에 자 우리가 지금 이럴 게 아니라 이때 당을 개혁합시다. 우리 건지웅 위원 같은 사람한테 비례대표를 할애를 해서 비대위 위원을 시킬 것이 아니라 나는 건 위원을 비례대표 자격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당이 확 바뀌었구나. 이게 미래정당이구나.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재명 뭐 했냐? 저는 이거는 집안 싸움 하는 거는 하등 저는 득이 될 게 없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에 약간 동의하는데 이번 공천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이재명을 공천하는 게 잘못이다 이런 말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첫 번째 비대위는 기본적으로 지도부로서 전략을 제시해 준 게 없잖아요. 미래 비전 제시해 준 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밀실 공천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천의 기준이 뭔지도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처음에 송영길 대표를 서울시장에 공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안을 갖다 놔야죠. 근데 아무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한다고만 하고 대안은 없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없으니까 그럼 송영길 당신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양새였잖아요. 게다가 비대위원장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맨날 사과만 하고 앉았고 아무런 대안은 없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지자들이 아 너네 참 잘한다. 내가 그래도 힘들어도 너네를 꼭 찍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잘하네. 나 그냥 포기하려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다가 남 탓만 하고 앉았고 니 탓만 하고 앉았고 그게 더 문제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네. 비대위에 잘못이 없다고 말한 바가 아니라 네, 네. 사실 그 지금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부족했던 것이 있고 네. 대선 이전에 저희가 부족했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더 근본 원인은 대선 이전에 민주당이 부족했던 것이 대선에 드러났고 네. 그 대선의 패배 정당이 지선에서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건 크게 두 가지였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하나는 네. 대선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뭐 입법을 되게 강행했던 거죠. 그리고 국민의 동의가 높지 않은 입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천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도 비대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선에 패배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 헌신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자리지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부각받을 수 있는 자리였고 사실 계양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재보궐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힘이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비대위 마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대선 평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한 바가 없으니까 네. 혁신의 증거가 없어요. 각자의 의견이 존재할 뿐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증거가 만들어져야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그걸 기준으로 혁신을 세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어떤 지방선거의 현황 뭐 이런 것들로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뭐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법안이 사실은 그거 하나라도 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5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지지자들이 그거라도 해달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만약에 그렇게 그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급한 것이었으면 이전에 안 했잖아요. 대선 이낙연 대표 할 전에 때. 그러니까 했어야 됐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때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지자들이 그거라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막판에 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 네. 질문 겸 또 제 분석인데 네. 이제 여론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좀 더 이제 우리가 속 깊이 분석을 해보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뭐 정상화 이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아주 반발하고 또 반대 여론이 높았을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좀 충분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왜 지금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법안의 내용이 이게 통과되었을 때 국민들에게는 어떤 법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 검찰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네.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도 이제 우리 쇼미더뮤직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왜 필사적으로 대선 이전부터라도 대선 때도 이건 참 좋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초기에 정부 초기 때부터 그냥 밀어붙여서 하면 돼요. 이낙연 그러니까요. 대표 때부터 했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주장을 했던 그걸 안 거예요.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였잖아요. 왜 필사적으로 170명 의원들이 다 직을 걸고 다 나가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역도 좋고 뭐 우리 행신역도 좋고 아니면 청량리역도 좋고 나가서 국민들한테 그동안 정말 검찰 수사를 받아봐야 우리 국민들은 알 수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여론이 좋았단 체감을 말이죠. 못해요. 좋았- 그러니까 그쵸. 제 말씀이. 근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이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는 속도를 낸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되니까 정권 재창출이 됐다 그러면 속도를 안 냈을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너무 마지막이니까. 아쉬워. 근데 네. 저는 이게 이 권 비대위원님께 이걸 여쭙고 싶어요. 저는 왜 17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왜 결사적이고 필사적이지 않은지 정권을 절실하지 않은지. 예, 절박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국민의힘이 꼰대 정당이면은 어느 순간 지난해 보궐선거 때의 모습 보더라도 민주당이 웰빙 정당이 돼버렸다. 맞아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순위의 문제였다고 보는데 우선순위. 저희가 대선 이후에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몇 가지를 발표합니다. 5가지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개혁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차별금지법 하겠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랑 언론개혁하겠다. 이렇게 네. 했었어요. 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정치개혁 그 당시의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합의 안 해주니까 결국 제대로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도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죠? 그렇게 근데 이제- 의견이 많은데. 근데 유일하게 참네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상관없이 네. 밀어붙인 법안이 검찰개혁 법안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대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였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한 의원을 탈당시키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되려 스스로 그 어떤 명분을 저는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장 탈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나 그게 아니라 진짜 탈당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지역위원장처럼 다 다녔던 거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무소속이 됐다고 저희가 생각하느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지금 그걸 해야 되냐?
왜 5월 9일 이전까지 그걸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그렇죠. 제대로 된 답을 하기가 답이 어려웠던 있죠. 거죠. 아니 답이 왜 없어요? 답이 다 있죠. 5월 9일 그 전에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 형식적으로라도 어쨌든 할 수가 없게 되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거죠. 네, 그렇게 그런 게 치면 답이죠. 왜 그게 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정치개혁 법안도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거라는 전제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치면 다 5월 9일 이전에 했었어야 될 법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저항하는 것보다는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찰이 저항하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로 우선순위였으면 네. 대선 때도 이야기하고 대선 이전에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안 했다니까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대선에서 졌어요. 그러고 나면 만약에 대선 이후에 첫 번째 그 반성의 포인트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 개혁이었던 거예요. 근데 검찰 개혁 때문에 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검찰 개혁으로 그것을 반성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그런데 의견이 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네. 되는 게 뭐냐면 네. 검찰 기소권 분리권 이 법안도 그렇고 저는 말씀하신 그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네. 언론 개혁 법안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었잖아요. 중요한 네. 법안이에요. 근데 그때 박병석 의장이 그때 이상한 중재안 내놓고 뭐 언론 개혁도 사실은 법안 통과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절박하지 않은지 왜 더 처절하지 않은지 아니 여당이고 다수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대선 직후만 하더라도 신구 세력 대결 구도에서 팽팽했어요. 국민의힘이랑 네. 별 차이가 안 났는데 하나의 원인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빠진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절박함이 우리를 지지해 준 지지층들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저는 권 의원에게 여쭙고 싶은데 더 머리를 맞대고 조금 전에 그 영희 생각에서 나왔던 내용을 저는 나 몰랐던 내용인데 야 저거 민감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이다 핵심적인 내용이다 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왜 저 문제가 인사청문회 때는 나오지가 않은 거죠? 네. 아니 한동훈 장관의 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네, 네.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했다는 그 내용이 네. 왜 더불어민주당의 청문위원들의 분석과 연구와 준비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네. 저는 그게 제시됐다면 국민들이 그 내용을 듣고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자격이 될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권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네네. 왜 그렇게 안에 다 법조인도 있고 법조인 출신의 이 의원 또 청문위원이 있는데 그 준비가 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죄송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제 워낙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통제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아주 절박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지금 저도 속한 구성원으로서 죄송한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되게 우스꽝스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모라든지 아니면 3M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실 겁니까? 텔레그램입니까? 네.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네. 저런 방식으로 비판을 했던 거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죄송스럽고 민망해져 좋아요. 버렸죠. 네, 자 이제 요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대위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제 정당성 있는 새 지도부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동안 비대위는 사실 의견 수렴을 잘 못했다. 그 당원이나 의원들이나 국민들의 말을 좀 잘 못 들었다. 이런 반성을 좀 하면서 앞으로는 좀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제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래서 궁금한 게 왜 그럼 그동안에는 지지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수렴 의견 같은 걸 잘 듣고 좀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안 가졌었을까?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대선 직후에 대선 평가를 해야 그걸 준거 삼아서 혁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 말고 그 과정 중에는 왜 말을 안 들었냐고. 근데 그게 저희가 되게 마지막까지 주장해서 들어간 내용인데요. 그 마지막 대변인의 말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별로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개별로 시민들은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내 이야기를 안 듣냐. 그래서 저한테도 문자가 엄청 그렇게 와요. 네. 검찰 개혁 왜 너는 그때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고 말했냐. 네. 왜 내 이야기 안 듣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검찰 개혁으로 반성하는 순간 지선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저는 안 들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것을 공식화해서 종합하지 못했던 거예요. 종합하지 못하니까 세게 개혁을 쇄신안을 내자고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여러 차례를 거쳐서 들을 수도 있고 단계를 거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합된 게 여전히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마지막에 넣은 게 또 이제 우리 비대위원님과 그 주변 분들의 많이 그 의견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노력이었다.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조기 전당대회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지금 달성하겠다는데 이런 얘기실까요? 저는 사실은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 없어요. 또?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더 좁힐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 네. 당내에서는 너 누구 뽑을 거야? 잘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다 에너지가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되려 그 전에 우리가 그간 5년 동안 민주당이 뭐가 부족했을까? 이번에 지방선거 뛰시면서 어떤 걸 들으셨어요? 어떤 게 제일 문제라고 하시던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은 다음에 네. 저는 지금 사실은 페이스북에 엄청 많은 말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을 분열시키기보다는 구겨져 있던 민주당을 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최종 변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은 팀이면 좀 느꼈던 바를 막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나누다 보면 내 생각이 좀 틀렸었구나. 그리고 저 생각이 참 맞네.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데 말을 못하면 네. 그럴 기회가 더 없어져요. 저는 그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계속 당겨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니까 전당대회 얼른 당기자라고 조기 논리에 전당대회는 필요하다. 논리에 갇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갇히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전당대회 시일에 밀려서 되려 그 어떤 반성과 혁신의 논의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다. 이렇게 그렇다. 저는 이 말씀 참 중요한데 소장님 저는- 의견. 네. 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하면은 저는 2016년이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이제 제가 한 리서치 회사의 본부장으로 있을 텐데 뭐 어떤 조사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수주를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2016년에 용역을 받았던 것이 그 당시에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지금은 네. 민주연구원이지만 네. 2016년이 어떤 해입니까? 그때가 총선이 있었던 해거든요. 네. 그 총선에 그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의 핵심 내용,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 집권당과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약간 우클릭을 가자.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래요? 그때 그 브리핑의 내용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대표로서. 근데 저는 왜 그 기억을 하냐면 그때 모였던 30에서 한 40여 명의 의원분들이 그 눈빛, 그 진지한 눈빛, 저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민주당은 3단계를 거칠 겁니다. 조전, 조기 전당대로 가느냐 마느냐. 또 하나는 당권이 이재명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혁신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건 의원님 말씀대로 네. 민주연구원이 중요하다. 네. 민주연구원에서 지금 대선의 패배와 지선의 패배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빨리 수렴해야 돼요. 네. 저는 이 조사는 한 3주 정도면 충분히 연구 용역이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연구원장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전재수로 가야 된다. 좋아요. 잠깐 좋아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요. 짧게만 조금 네. 더. 전재수 의원으로 해서 저는 민주연구원을 꾸려야 된다. 두 번째, 왜 전재수 의원을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가 부산이에요. 자, 부산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이 돼야 되지 호남에서 그냥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이기는 정당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은 전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2024년 총선 때문에. 좋아요. 그다음에 네. 하나는 저는 자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네. 구성원은 네. 김혜영, 조홍천, 네. 김남구, 김용민, 그다음에 건지용, 박지현으로 꾸려야 된다. 저는 왜?
여기서 쓴소리 단소리를 저는 다 듣고 이 내용을 묶어서 민주연구원에서 국민의 여론과 함께 재해석을 한 내용을 네. 모든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새로운 비대위 구성 얘기 나오면서 또 이상민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맞죠? 아, 저는 구성 잘 잘 모릅니다. 몰라요. 네. 왜냐면 저야,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럼 거라. 그 얘기는 네, 네, 네. 제끼고. 네. 자, 선거 결과 나오면서 이재명 총괄선대위 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재명 혼자 살려고 당을 사당화시키고 뭐 이랬다. 이런 지금 비판하잖아요. 비대위에서 나온 얘기들인 것 같아요, 주로. 아, 비대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도 그렇게 어쨌든 이야기하는 좋아요. 것 그럼 같지는 이제 않은데. 전해철, 홍영표 뭐 이런 네. 분들 얘기하셨어요. 그런 네. 얘기는 네. 뭐 이낙연 대표님도 그렇고. 자, 이 얘기 맞아요? 그런 말이? 아,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그 대선 패배 정당 같지 않았던 모습과 공천을 좀 감동 있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요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이 지방선거의 책임을 아무리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한테 다 넘기는 건 저는 말이 안 그건 된다고 말이 안 생각합니다. 된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지난 한 3, 4개월간 저희가 했던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난 5년간 했던 것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되려 저는 그 공천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뻔히 질 거라고 예견되는 선거에 본인이 이제 나와서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것을 막고자 했던 노력 이것 자체를 좀 폄하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좋아요. 그건 부적절해 보인다. 저는 이 표현에 네.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만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 완패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경기도까지도 당선이 됐거든요. 김동연 후보가 이제 당선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경기도에 대해서는 명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두고서 이제 그리고 이재명 수원시장도 살았잖아요. 이재준 수원시장.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이재명도 죽고 김동연도 죽고 수원에 이재준도 죽었다. 그게 이 더불어민주당에 더 나은 상황일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더 패했어야 된다. 더 패했어야 정신 차린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당의 구심점이 아예 와야 돼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네. 이재명은 살았고 김동연은 살았고 이재준은 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불씨는 살렸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불씨를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적어도 우리가 불씨가 없으면 아예 앞으로 만들 화토불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는 지금에 와서 이 지방선거의 결과를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네.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뭐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되게 부적절하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승리한 건 맞지만 압승까지는 아닌데 그 단어가 주는 좀 약간 잘못된 왜곡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저는 이 말씀을 그러면서도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또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민주당이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배종찬 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새로운 비대위 구성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박지원 전 공정비대위원장 얘기를 또 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필요하다. 쓴소리 단소리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좀 반대 입장인데 뭐 제가 뭐 사회 보는 입장에서 내 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시 또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그분은 어제 끝내는 와중에도 여성 동지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 전체적인 유권자나 날 지지했던 분들 모두 혹은 국민에게 전체적으로 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맨날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꼭 이렇게 하는 거 전 매우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자꾸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분란일으키고 자기는 말로는 쇄신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본인의 행동이 좀 더 쇄신스럽지 않은 행동인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런 분의 행동을 자꾸 용인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박지원 위원장님을 모셨던 거는 민주당이 그 20대 중반에 네. 여성분의 이야기를 잘 받아 안을 그럼 수 있을 받고 것인가 싶었죠. 아닌가에
어떤 도전 같은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이었어요. 되려 이제 박지원 위원장님의 그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완벽해서 그 사람을 받은 게 애당초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민주당이 그것을 포용할 수 있나 아니면 그만큼 절박한가가 저희의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그 면에서 저희가 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족함일지라도 저희가 최소한 그 기간 중에는 정말로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그걸로 민주당이 바뀌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한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안주 의원 그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윤리감찰을 맡기고 바로 제명을 조치했잖아요. 네. 그건 박지원 위원장님을 모신 민주당의 변화의 모습이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혁신안이 발표되었을 때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네. 그때 사실은 그 당의 실질적 권력자들이 그거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죠. 잘라 네, 버렸잖아요. 네,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 회의장에서 쾅 치고 싸우고 막 나갔다라고 이렇게 그랬죠. 됐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모습은 사실 민주당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해요. 설사 그런 의견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쪽 네. 이야기 나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도 충분히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견지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박지원 위원장님께 엄청 중요한 직책은 아니더라도 계속 민주당 구성원을 함께 하자는 시그널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 거 무슨 필요하다. 말씀이냐면 박지원 전 위원장이 다 잘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잘못됐다, 부족했다 이 이야기만 집중 이야기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네. 이걸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자. 아까 이 전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겨진 것을 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서로를 평가하지 말자 이거예요. 누구 이야기든 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김혜영, 조홍천, 김남국, 김용민, 그다음에 권지웅, 박지원을 다 넣자 이야기. 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네. 그래서 그건 우리 생각은 이래. 그렇다면 여기서 조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과연 이런 자리가 내부에서 활발하게 있었을까? 건 비대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이 부분이 저는 담아내는 그릇에 또 그 기회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정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이재명 의원이죠. 즉시 효과가 있으니까. 바로 효력이 의원이죠. 있으니까. 예. 예. 자, 이제 이재명 의원 그렇게 되면은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저는 당권 도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은 조홍천 의원은 근데 이렇게 말하죠. 대참패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일반적인 민주당 사람들의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왜냐면 워낙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지금 다들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함부로 누가 당권 주자가 돼야 된다 아니다를. 근데 이제 평가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좁혀지겠지만, 근데 어쨌건 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께서 사실은 당권을 잡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네. 이 공간을 쇄신하기 위해서도 이재명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던 의견의 크기보다는 지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조금 더 지켜봐야 어떤 후보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군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좀 잡고 뭐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의원께서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네. 후보군이 저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군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네.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후보군에서 당권 잡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질문은 그거예요. 당대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 선거 당대표가 중요한 이유는 공천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2년 향후 2년에. 그렇죠. 총선 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재명 의원은 행정가로서의 능력은 보여줬지만 정치력을 지금 보여준 적은 없었단 말이죠. 의원으로서 지금 첫 입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당내에서 이렇게 시끄러웠던 거는 당내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대선 후보로서 제대로 된 앞으로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려면 저는 좀 튼튼한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 기회에 당권을 잡고 공천권을 가지고서 개혁적인 인물들로 공천을 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대선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재명 의원의 저는 목표 내지는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만약에 권지웅 비대위원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권이 또 다른 대항마를 좀 내세워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여지로 들려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네, 문 의원님의 네, 의견을 네.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당의 네.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당권이고 하나는 장정이다. 장정? 그런데 장정은 금방 이 대장정, 대장정? 민생 대장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 의원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수단까지 마련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정부에서 이재명 의원을 상당히 겨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권도 중요하다. 네. 당권이라는 것이 사실 방금 전에 노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당의 개혁이나 조직을 위해서 또 당의 세력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고민도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최적인 것인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민생 대장정은 뭐냐. 네. 너무 일반적인 당권으로는 이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권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을 안 해야 다른 사람이 나설 수가 있을 겁니다. 홍영표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 대장정을 하는 건 뭐냐? 상당히 개혁적이다. 그리고 이제 도전적이다. 근데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게 정말 뭔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효과적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일반적인 예상을 깨는 민생 대장정이 훨씬 더 이재명 의원의 값어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권에 도전하지 말고 배그종군 해라 이 뜻입니까? 그게 백의종군이 아니라 저는 이제 민생 대장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차라리 1년 뒤에 등장을 하는 것이 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당권 도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원래 봅니다. 당대표는 원래 2년 아니에요? 맞아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2년이에요. 그래서 공천권 같은 거는 1년 후에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 하고 있다면 1년 뒤에는 당 내에서 이재명을 부르는 요구가 분명히 아니 있을 이미 거라는 거죠. 당대표가 있는데 임기 중간인데 뭘 누굴 불러요? 아니 전당대회를 다시 개최할 수도 있는 거죠. 임기 중인데? 임기 안 당대표가 끝났는데? 사퇴를 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당대표가 사퇴를 하면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럴 수도 아예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죠. 네. 아 저는 아까 그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아유.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네, 거에 네. 조금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짧게. 해보면 네, 일단 네. 저는 세력이 없어서 이재명 후보가 뭘 못했다 이런 그건 거에 아니에요? 판단 못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사실 사당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답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쇄신하지 못해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돼야지 거기에 내 기반이 없어서 졌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러면 자기 기반이 생기면 무조건 시민들이 찍어주나요? 그러니까 저는 되려 그 생각으로 당권에 도전하신다고 하면 저는 정말 말리고 싶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개혁의 아이콘 같은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또 민주당이 더 좋아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건데 지금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토론이 활발했는데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를 마련하도록 네. 하죠.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월요일 날 또 이제 뵈야 될 것 같은데 주말 동안에 저 보고 싶으시면 월요일 참 우리 안 하죠. 우리 6월 6일 날 또 공휴일이니까 6월 7일 날 저는 뵙는 걸로 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주말에 보고 싶으시면요 저희 오늘 것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훑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